제가 올리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착즙처럼 짜낸 기름을 과거에는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 현재는 이제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포화 지방으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아세요 혹시요? 불포화 지방 좋은 지방, 포화 지방 나쁜 지방. 이 차이가 뭘까요?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 포화 지방은요 상온에서도 굳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혈관 내에서 굳는 거예요. 근데 불포화 지방은 온도가 떨어져야 굳어요. 올리브유를 보면 36.5도에서는 안 굳는다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 몸이 필요한 지방은 포화 지방이 아니라, 즉 포화 지방은 동물성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인 식물성 지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다른 기름 같지 않고요. 쉽게 산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1차, 2차, 3차 이런 그 기본 폴리페놀 산화는 있는데 식품 산화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된다고 저희가 이제 올리브유를 언급을 할 때 그 산화는 우리가 못 먹을 기름이 되는 게 아니고 성분 몇 개가 파괴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들기름이나 다른 기름은 그냥 쩔어버리잖아요. 이런 게 가장 덜해요, 사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과육에서 짠다. 이게 아주 특별한 그 메리트가 있고요. 자, 올리브 열매를 먹으면 장수한다라는 것이 이 지중해 사람들에게 사실은 알려졌습니다. 이 지중해 사람들을 보면 뭐 프랑스 남부나 이탈리아 남부, 우리 그 장수 마을이라고 하는 사르데냐 이런 곳들, 아니면 그리스 이런 곳에서 주로 지중해 식사를 해요. 근데 지중해 식사는요 무엇을 말할까요?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해요. 지방이 많은 식사. 근데 우리가 보통 지방이 많은 식사, 고지방 식사는 주로 육식에서 기인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식이 아니라 대부분 올리브유를 굉장히 많이 섭취해요. 그래서 이 지중해 식사를 한다는 말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중해 사람들이 열량의 40%를 지방에서 섭취합니다. 이 말은 지방은 1g당 9칼로리를 만들어내요. 탄수화물은 1g당 4에서 6칼로리를 만들어요. 단백질이나. 그러니까 훨씬 많은 양의 그 칼로리를 만들어내니까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우리가 주식으로 먹게 되면 몸에 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은데, 자 보세요. 사실 미국인들보다 지중해 사람들이 지방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유 섭취가 많고요. 오히려 올리브유라는 기름이 혈관 질환에 좋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중해 식사가 기름기가 많은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포화 지방산이 혈압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렇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보통 혈압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막 이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이 올리브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버드대 공중위생학부 연구진에서 발표를 했어요. 올리브유 식단에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어서 심혈관 그리고 고지혈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스푼씩만 먹어도 효과 있다 없다? 네, 있다고 발표되었고요. 올리브유의 효능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올리브유에 있는 올레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9 지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장 운동을 촉진시켜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독소를 배출해주고 포만감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변비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레인산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올로유로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또 있어요. 이것은 과육이나 잎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기나 폐, 기관지 쪽에 굉장히 좋습니다. 폐가 안 좋을 때 과육, 그 올리브유 통째로 먹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올리브유가 그렇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통조림 되잖아요.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올리브유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심혈관에 올리브유는 꼭 필요한 그 기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간의 건강. 올리브유가 콜레스테롤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서 이제 간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즉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인체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가렵고 막 이렇게 몸이 나빠지는데 그거를 방지해 주고 그다음에 담석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섭취하게 되면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에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위장이 안 좋을 때 올리브유만 섭취를 잘 해줘도 위장의 건강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요, 한 분이 올리브유를 여기 오시기 전에 굉장히 많이 드시고 오셨는데 이분이 위장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자기 올리브유 먹고 나왔다. 그래서 딸, 이웃, 가족들 다 올리브유를 추천을 해줬는데 주변에 먹는 사람들이 다 위가 좋아졌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그때 제가 위가 안 좋을 때 올리브유를 드시라는 강의를 듣고 이분이 올리브유를 정말 매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냥 물 마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식사할 때마다 올리브유를 충분히 한 2스푼, 3스푼씩 2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하루에 30cc 이상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위장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올리브 전도사가 됐어요. 올리브유 전도사. 이분은 올리브유를 마시고 좋아져서 저 사람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프로그램에. 그리고 같이 인터뷰까지 한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까지 한 내용이 저희 유튜브에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올리브유는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위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올리브유가 상처를 치료해줘요. 실제로 여러분들 외상을 입었을 때요, 다쳤을 때 포비드나 다른 약 바를 필요 없이 올리브유를 휴지에 찍어서 칼에 베이거나 할 때 그것만 좀 해주면 지혈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성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위장의 위염에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올리브가 좋은지 코스트코를 가든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 가든 시장에 가서 올리브유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올리브유 중에 어떤 올리브유가 좋은지를 우리가 고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아주 멋있고 상자가 잘 된 것은 다 비싸 보이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드실 때 여러분 꼭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 올리브유는 작은 병을 찾는다. 이거 꼭 생각하셔요. 내가 만약에 식사로 할 때 아니면 내가 반찬에 먹을 때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으로 음용하실 때, 약으로 내가 마실 때는요, 가급적 작은 병을 찾으세요. 작은 병이 최고 좋습니다. 이 작은 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휴대하기 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장 작은 병을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유가 줄어들수록 위에 산소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그만큼 산소층이 생기면서 산화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이 산화는 몸을 망가뜨리는 산화는 아니지만 폴리페놀이라는 산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산화되는 거 방지해서 본인은 이제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올리브유를 뚜껑 닫아서 거꾸로 놓으면은 산화가 안 된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넣으면 산화가 안 되지 않을까? 상관이 없습니다. 온도 변화가 더 무서워요. 찬 거, 뜨거운 거 탈 때 뚜껑이 열잖아요. 그럼 산소가 더 빨리 공급돼요. 차라리 실온에 놔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외선이 차단된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유를 선택하셔야 돼요. 올리브유를 제조돼서 나오는데 그냥 하얀 병에서 올리브유가 투명하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만큼 제조하는 데서는 올리브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강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만든 거예요. 이런 올리브유를 만든 그런 방식의 마인드는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좋은 기름이 되려면 빛이 투과하는 것이 적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색깔이
보통 이제 갈색이라든지 아니 진한 색깔 그리고 반드시 유리병에 들어있어요. 깡통보다는 아니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 찾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자외선 차단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리브유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 드신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 엑스트라 버진 이건 뭐냐면 이 엑스트라 버진은 열이 가해지지 않고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과육의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리브유를 선택할 때 어떤 거 선택한다고요? 엑스트라 버진 이것은 열을 가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짠 거예요. 볶아서 짠 게 아니에요. 착즙으로 짠 거예요. 근데 물론 착즙으로 짤 때도 열이 생기기는 해요. 그 문제. 네 번째. 그래서 이걸 제가 넣었어요.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 냉압착이나 냉추출, 콜드 프레싱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콜드 프레싱. 그러니까 차갑게 저온에서 짠 거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올리브를 짜면 올리브 기계가 돌아갈 때 짜기 위해 돌아갈 때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 천천히 짜줘야 돼요. 천천히. 우리 손도 꽤 세게 돌리면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지죠. 천천히 돌리면 괜찮은데 이 기계도 막 세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열이 생긴다. 그때 항산화 물질들이 파괴돼요. 자, 올리브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일까요? 영양일까요? 영양이죠. 우리가 구태여 뭐하러 맛 좋은 들기름이나 수많은 기름 중에 왜 올리브유를 먹겠어요? 이 좋은 성분 때문에 먹는 건데 그게 다 깨질 것 같으면 뭐하러 맛없는 올리브유를 먹겠어요. 그죠? 물론 뭐 올리브유를 좋아하는 그 향과 맛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그럼 이 압착 올리브유가 있고요. 압착으로 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냉추출이 있고 냉압착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냉추출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냉추출 이건 되게 귀해요. 많지는 않아요. 냉추출은 공기 접촉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산화가 적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은 무조건 피어 올리브보다 훨씬 낫지만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 꼭 찾아야 된다. 내가 건강을 찾는다 하면 냉압착, 냉추출 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냉추출, 공기 접촉이 적어서 산화가 잘 안 된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것도 되게 좋아요. 산도가 낮은 것을 찾으세요. 산도가. 지금 올리브 시장은 되게 커졌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리브유가 뭐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만큼 많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를 골라야 되냐면 산도가 낮은 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산도가 낮은 것을 보면 0.8 이하가 합격 기준인데요. 그것보다 더 낮은 0.14 훨씬 낮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훨씬 좋은데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올리브유의 산도를 측정할 때는 한국에서 측정할까요? 이탈리아에서 측정할까요? 거기서 측정하겠죠. 그럼 거기서 산도가 분명히 좋았는데 넘어오면 무조건 좋아요 안 좋아요?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는 또 배를 타고 적도로 가서 뜨거운 열의 컨테이너가 들어가지 않고 항공으로 운송된 올리브유가 가장 건강에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항공 올리브유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레페레 올리브유죠.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거기서 검사했을 때는 산도가 다 똑같지만 그것이 배를 타고 들어온다. 이거보다는 항공을 타고 오는 올리브유가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도가 낮은 거 좋고요. 자, 수확한 후에 24시간 안에 짠 것이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그냥 믿어야 돼요. 그죠? 그 제조 공장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요. 올리브유 제가 가서 한번 방문 간다고 했어요. 우리 레페레 올리브유 내가 가서 볼 테니까 좀 미팅 좀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만큼 자기들만의 철저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 한 사람만 가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들만의 짜는 비법을 되게 많이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레페레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굉장히 큰 자존심을 갖고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 거절당했어요. 수확한 지 24시간 안에 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짜서 그냥 무조건 유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정통과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올리브유 짜는 공장들이요. 이스라엘, 스페인, 그리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앗간처럼 이런 데 짜는 데도 있고요. 체계적으로 짜는 데도 있는데 방앗간처럼 그런 데서 그냥 짜주기도 해요.
짜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는 엉터리 같은 부분이 많고 공장에서 정말 이렇게 산소 결합이 적게끔 해서 짜는 몇몇이 있고 대량 생산이 있어요. 그냥 올리브유를 막 갖다 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짜는 데가 있어요. 빨리.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천천히 짜잖아요. 그러면 뭐가 적냐면 수익이 적어요. 수익이. 최대한 빨리 짜서 많은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반면에 그 정해진 양을 짜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시간 안에 짠 것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이거 없으니까 그냥 이것은 믿고 먹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과육을 짜놓고 오랜 시간이 거쳐 짜는 것보다는 빨리 짤수록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건 꼭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아까 6번째는 확인을 못 합니다. 웬만하면 7번째는 확인이 돼요. 이건 뭐냐면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보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물론 올리브유가 2년, 3년, 4년 먹어도 갑자기 막 식중독 걸리거나 하진 않지만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거나 유통기한이 한 몇 개월 남은 거보다는 가급적 유통기한이 충분한 거를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올리브유를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올리브유를 이렇게 드시면 돼요. 올리브유를 입에 대고 드시지 마세요. 올리브유를 입에 대고 드시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가급적으로 그 숟가락, 일단 쇠 숟가락이나 그런 센 숟가락에 드시는 것보다는 플라스틱이나 나무에 드시는 것이 훨씬 좋고, 입을 안 댈 수 있으면 여기서 마시는 거 좋아요. 근데 30ml 정도까지 드시면 좋은데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15에서 20ml를 나눠서 2번 드시면 좋다. 아침이나 점심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장이 안 좋거나 아니 위가 안 좋거나 이걸 좀 약으로 먹고 싶다. 그럼 잠자기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드시는 거 좋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올리브유는 언제나 드셔도 좋은 기름인데 식사 후에 간식으로만 드시지 말고요. 그냥 공복에 약으로 드시는 것과 식사 때 같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아침이나 저녁에 먹는 것이 많아. 근데 올리브는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사할 때나 식사 바로 하기 직전에 한 숟가락 먹으면 좋아요. 근데 올리브유를 먹고 물을 마시면 쉽게 내려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다 그냥 몸 안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올리브유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가 아침 저녁에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숯도 먹을 수 있고 뭐 아니면 프로폴리스도 먹을 수 있고 로야젤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올리브 먹고 로야젤을 먹고 뭐 이걸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올리브유를 그냥 식사와 함께 드시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식탁에 놓고 식사를 하실 때마다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끼니 때마다 드시는 거 좋습니다. 끼니 때마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견과류는 너무 양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많이 먹어도 안 좋을 정도 되려면 50cc 이상 먹으면 안 좋아요. 그 정도 어차피 느끼해서 못 먹어요. 그죠? 그냥 한두 스푼 마시는 거 좋고, 부부분들이 드실 때는 250을 같이 드시면 좋은데 나 혼자 먹겠다. 그러면 100ml짜리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짧은 시간에 뚜껑을 열었으면 다 해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브유를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빵에 찍어 드셔도 돼요. 통밀빵 같은 것에 찍어 드셔도 되고, 자, 올리브유의 효과를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훨씬 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같이 드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침 날 때 있죠. 폐가 안 좋거나 기침이 날 때 올리브유를 드시면 기침이 되게 좋아요. 천식이나 폐나 이쪽에 좋지 않은 분들은 올리브유를 그때마다 드셔도 돼요. 예를 들면 저녁에 너무 기침이 심해. 그리고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아프고 한 분들은 올리브유를 그냥 마시면 돼요. 저녁에. 그때 마시면 좋고, 효과적으로 올리브유를 또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숯과 함께 먹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약국에서도 요즘에 숯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숯을 가지고 올리브유를 같이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숯, 올리브유, 꿀,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몇 방울 이렇게 드시면 영양과 함께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아주 간편하게 그것을 만들어 드시면 기침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 폐염증약으로 먹을 수도 있다. 섞는 거 간단해요. 양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를 2숟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수술 한 숟갈 넣어도 그냥 섞어서 믹서해서 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올리브는 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인데 음식으로 사용할 때도 우리 몸에는 약이 될 수 있는 기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름 중에 정말 좋은 기름 하나를 뽑는다 하면은 올리브유를 뽑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름이고 설령 이것이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몸에 영향을 줄 만한 악영향을 주는 기름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름들 있죠. 영양은 되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서 뭐 몇 개월 지나서 그 기름 자체가 독이 되는 기름들이 있어요. 특히 들기름 같은 거 이런 거는요. 들기름 특히 우리 어떻게 짰잖아요. 이렇게 1.5리터 대병에다 짜놓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 사실은요. 산화도 되게 잘 된다고요. 그러다가 들기름이 나쁜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데 산화가 잘 될 수 있는데 올리브유는 그런 산화는 훨씬 더 늦게 됩니다. 올리브유가 항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올리브유에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정말 암 많은 분들에게는 희소식 중에 하나예요. 미국 연구팀에서 올리브유 속에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암세포를 자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논문을 만들었어요. 대박이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탄. 그래서 한동안 올레오칸탈이라는 이름만 치면요. 그 비싼 올리브가 쭉 뜨잖아요. 사람들 그거 많이 샀어요. 검정색에 뭐 정확히 제가 뭐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유의 이름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미원이 하나의 조미료의 이름이 됐던 것처럼 맞죠? 올레오칸탈 하면은 올리브유의 대명사였는데 암세포를 자살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미국 러커스 대학과 헌터 대학 연구팀이 올레오칸탈이 암세포의 쓰레기를 저장하는 소포를 파괴해서 암세포를 저절로 죽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요. 발표했는데 자 여기 보면 과학뉴스 포털 메디칼 익스프레스가 16일 보도했는데 시험관에서 암세포를 올레오칸탈에 노출시킨 결과 암세포가 30분에서 1시간 안에 급속히 소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항암식품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를 먹으면 암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성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니까. 자, 어떤 경로냐면 올리브유가 올레오칸탈이 이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암세포를 자멸시킨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죽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세포 사멸은 16시간에서 24시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올레오칸탈에 노출된 이 암세포들은 30분에서 1시간에 세포 자멸이 생겨나요. 그러면 리소솜 구멍을 뚫어서 노폐물을 쏟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 신문의 원리가 제가 이거를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 아까 뉴스 기사의 내용이에요. 특히 올레인산이라고 또 있어요. 올레오칸탈 말고 올레인산. 레페레 올리브유 오일은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목 넘김을 자극하는 매콤한 맛이 올레오칸탈이에요. 우리 따끔따끔하잖아요. 처음에 되게 느낌 이상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좋은 것 같아 하면 되게 그게 따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거 좋은 올리브유라고 물어봐요. 근데 좋은 올리브유가 딱 많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할 수 있는데 그건 성분 중에 하나니까. 자, 이러한 성분이 폴리페놀 성분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천연 항암제 및 천연 소염 진통제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암이 아니라도 몸에 이러한 염증이 많거나 아니면 산화성이 많은 분들은 드시면 이렇게 좋아요. 피가 산화됐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이 유명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게리 보샴 박사 연구에 의하면 중풍, 심장병, 그 다음에 유방암, 폐암 및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호두와 같이 쌉싸름한 맛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인 올러유러핀산이 이제 아주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에 따르면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유방암에는 특별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방암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아까는 심장질환이 있거나 하면 이 올리브유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미국 미네폴리스 대학의 앤서 키즈 교수에 따르면
원래 인사는 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인 세포의 산화를 뭐 해준다. 우리가 암이 생기기 전에 몸이 산화돼 버려요. 사실 산화된다고요. 피가 산화되고 그 성분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항산화 물질을 쭉 적어봤어요. 비타민 E, 폴리페놀, 티로솔, 스쿠알렌, 악테오사이드, 테르페노이드, 하이드록시타이로, 페닉프로피오닉산 이런 것들이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즉 그래서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절대 치료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식품에서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이. 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올리브유가 유방암 극감 68%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올리브유가 충분한 식사를 하게 되면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유방암 발병 위험률이 60% 이상을 줄일 수 있다. 이거 엄청난 희소식이죠. 엄청난 희소식이에요.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 연구팀에서 저지방 식사 그리고 올리브유 식사를 하게 됐을 때 60에서 80세 여성 4,200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35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고 연구 결과 잎채소 과일, 채소 올리브유가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 유방암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올리브유 식사가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